르노 삼성이 모처럼 내놓은 신차죠. QM6 페이스리프트 프리미에르라는 최고급 가솔린 모델인데요. 모든 것이 밸런스 맞게 딱 맞춰진 그야말로 상품 기획이 잘 된 차 같다. 안정된 주행 질감, 그 조용함, 넓은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성비. 도심용 SUV라서는 이유가 있는. 이제는 잘 모르는 성품이 좋아지고 드라이빙 매너가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저 소형수 셋내가 아니라 보일 듯 안 보일 듯 한지 안 한지 모르게 이름은 SUV라고 하지만 세단의 성격 그대로 가지고 키만 높아진 이제 이게 르노 삼성이라는 게 뭐 이제 내년이면 이제 삼성 브랜드 차용해서 쓰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 거냐라고 얘기 나오지만 현재로는 거의 이제 삼성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지금 생산 기지 하나의 르노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르노 삼성이 이게 라인업으로 보강해야 될 차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XM3가 내년에 나오는데 과연 이제 세단으로 또 보강을 해야 될지 SM6도 이제 마이너 체인지든 손을 볼 때가 됐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은 그 후속 모델이 나와야 되겠죠. 계속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M3는 준중형이고 작고 그래서 XM3가 대체한다 그래도 SM6 승용차의 후속 모델이나 심지어 이것도 QM6도 후속 모델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플러스 알파로 새 거를 뭐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내에 니치 세그먼트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카렌스나 올랜도가 갖고 있었던 7인승 MPV 작은 미니밴이죠. 그 시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올랜도가 그래도 별로 광고도 안 하면서 국내에 연 2만 대가 팔렸거든요. 그러면 르노에는 에스파스가 있잖아요. 7인승. 디자인도 잘 나왔고 상품 특성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에스파스 아직도 만드나요? 네,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갖고 들어오면 수입차로서 갖고 들어오면 연 2만 대를 판다 그러면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게 매력이다. 근데 가격이요. 네. 그걸 국내에서 만든다 그러면 국내에서 금형도 파야 되고 라인도 깔아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지만 있는 거 인증 맞춰갖고 옵션 몇 개 넣고 빼갖고 갖고 들어오면은 기존 인프라에다 얻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확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르노는 라인업을 구성할 때 국내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원가 문제가 있고 사실 캐파도 25만 대밖에 안 되는데 무작정 라인을 늘릴 수가 없고 제품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을 몇 개만 제조로 가져가고 인기 있을 것 같은 것은 판매망이 있으니까 계속 갖고 들어와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국내 시장을 위해서 새로 개발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렇죠. 마켓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면 르노에 현재 있는 라인업 중에서 어떤 차가 한국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르노에서는 세닉 굉장히 유럽에서는 인기 있잖아요. MPV로 메간 베이스에 네, 메간 5인승 뭐 세닉 같은 경우는 저는 저기 유럽에 있었을 때 세닉도 좀 잠깐 갖고 있어봤는데 5명 타고 짐 실는 거는 그래도 작진 않았었어요. 그 사이즈가 유럽에서 타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죠. 네, 크지 그렇죠. 않고 메간 세닉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한국에도 들어오면은 그 정도 사이즈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들어요. 있겠죠. 저는 이제 르노 삼성이 이제 삼성을 떼고 살려면 르노 가져올 수 있는 차가 니치로 본다면은 저는 아예 한국에 없었던 컨셉의 캥구 있잖아요. 그 캉구 우편 배달부 같은 우편 맞아요, 배달부 맞아요, 전용차. 맞아요. 맞아. 칸구가 있었구나. 네. 그 이렇게 장의사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장의사처럼 문 여는 저는 그 2003년 일본에 있을 때 굉장히 일본에서 그 차가 인기였는데 그거는 타보고 나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스포츠는 아니지만 유틸리티 비클. 그렇죠, 그 유틸리티. 컨셉 거의 상용 컨셉으로 그렇죠, 맞아요. 아니요, 상용 그러니까 컨셉. 상용이 아니라 상용도 많이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일본만 해도 이제 뭐 그
뭐 요팅도 하고 서핑도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냥 음. 물걸레질로 다 바닥 닦고 그걸 저렴하게 그러니까 내장에 뭐 열선 핸들 뭐 통풍 시트 이런 거 없고 정말 그 유틸리티에 딱 맞게 쓰는 뭐 차로서 그것도 예. 재밌겠죠. 네, 가격도 원가만 괜찮고. 받는다 그러면 저는 좀 새로운 이치로 그런 차가 르노 이름으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생산하기 힘 버겁다면은 네, 위치 시장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네. 칸구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뭘 한 500대 8천 뭐 8 유럽은 정도의 차.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네. 쓰잖아요. 뭐 세차도 안 거품이 하고 없는 뭐 거. 네. 기스나도 안 근데 고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아니지. 거보다는 거품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탔을 때 내가 멋지게 보이느냐, 거기 이미지냐. 그거를 많이 따지기 시작하면 근데 젊은 애들은 그거 타면 독특한 취향 가서는 보이니까 그렇죠. 또 네. 멋있게 보인다. 마치 랭글러 타고 1억짜리 타는 것 같은 그런 거 느낌.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르노에서 한국에서 팔고 있는 차 중에서 트위지는 일단 르노 삼성이 아니라 르노 마크로 팔고 그렇죠.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클리오. 클리오도 네. 르노 클리오도 마크인데요. 이제 르노 마크고. 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삼성이라는 이름은 빠질 것 같네요. 네, 뭐 글쎄요. 계약을 끝낸다는 그 게 거의 뭐 좀 그런 것 경영상 같아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삼성이랑은 이름만 있는 거지. 예, 아무 로- 상관없어요. 로열티. 삼성이 지분도 갖고 로열티만. 있죠. 로열티를 받는. 그런데 그 로열티가 매출액의 0.8%라서 작년에 르노 삼성이 매출액이 6조였으니까 뭐 한 400억 정도 네, 뭐, 네.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이죠. 큰 돈이지만 르노에서 나갔지만 삼성에서는 400억 그냥 받은 거예요. 예, 받은 거죠. 음. 근데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을 빼고서 르노라는 이름과 브랜드만 갖고 과연 국내에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지금 제가 그 대우 차 판매에 있을 때 그때 대우 브랜드를 떼고 그 GM에서 그 쉐보레 자, 발음이 좀 어려워. 시보레 그거 쓰자고 그래갖고 갑론을박하다가 GM의 얘기는 뭐였냐면 적어도 대우 브랜드보다는 이 쉐보레 브랜드가 더 네임밸류가 있지 않느냐, 더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우차 파는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어쨌거나 확 바꿨거든요. 근데 더 판매가 늘지 않았어요.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업종은 다르지만 그 SCJ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스탠다드 차터인데 이제 제일 이름 그만 쓰겠다. 그래갖고 제일 떼버리고 그냥 SC 은행이 갑자기 됐죠. 아니야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로 다 간판을 바꾼 적이 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외국 은행이야? 그냥 거부감이 일고 거래가 막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놀래갖고 다 걷어붙이고 다시 SCJ은행을 원복.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르노 삼성일 때하고 르노일 때하고 지금 쇼룸은 르노 컨셉을 많이 바꿔놨어요. 아니, 근데 뭐 노란색에 그렇죠. 99% 똑같죠. 저는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봐요. 적어도 르노 삼성이 국내에 남아 있으려면 어떤 뭐 생산 기지와 일부 R&D 디자인을 갖고 남아 있으려면 이제 부산 공장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뭐 20만 대 이상을 해주려면 결국은 내수 기반이 한 10만 대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수입만 해가지고 절대 뭐 불가능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 전략을 르노만으로 갈 때 한국 소비자들이 받아들여 줄지 이제 그런 논의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르노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르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얼만큼 중요할까요? 어우 중요하죠. 이게 180만 대 시장이면은 세계 거의 10대 시장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다음에 하이엔드 제품이 많이 팔리고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죠. 저희가 이제 하차해서 뭐 페이스리프트 소소한 부분 디자인 얘기도 해보겠지만 결국은 이제 르노 삼성이 한국의 고대 완성차 업체로서 생존할 수 있는 길 이것들이 어떤 부분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QM6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한 논제로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이제 2016년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국내 성주환 디자이너가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정장 수트를 입은 신사가 당당한 포즈를 취한 모습이다. 딱 어깨가 벌어지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전에 처음에 나왔던 QM6를 리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 처음 나왔었을 때 조금 거슬렸던 부분이 그 옆에서 사이드에서 봤었을 때 사이드에서 도어 밑에 쪽 있죠.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밑에 쪽 거기에 중간에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크롬 들어간 바로 위쪽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앞에서 또 올라가서 중간에 쭉 가다가 또 뒤에서 내려가는 거. 그게 날렵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그게 사실은 바퀴를 강조하는 그런 라인인데 특별히 하얀색 같은 경우에 어디가 작아 보여요 옆에. 물론 이게 이제 콕 바틀 쉐입 그래가지고 그 코카콜라 병 모양 그 휠 앞에 프론트하고 휠 부분이 조금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가운데 부분 허리 부분이 잘룩하게 되는 그걸 좀 더 강조하기도 한 것 같은데 옆에서 봤었을 때 프로포션을 보면 그 유리 부분 DLO 데일라이트 오프닝하고 버디하고 그 비율을 보면 너무 옆에가 좀 너무 잘룩하게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힘이 조금 빠진 느낌.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이 차에 좀 색깔 진한 색깔 차 있죠.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보면 더 차가 힘 있어 보이는 그런 건 있어요. 저 블랙아웃으로 만든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저는 이게 이 차가 이제 프론트하고 리어 DRL은 뭐 거의 지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낮에도 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는데 여러 회사들마다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DRL을 쓴 차 중에서 제일 잘 쓴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뒤에서 따라갈 때 DRL 켜진 거 이렇게 보면은 차가 굉장히 힘있고 넓어 보여요. 당당한. 네. 그래서 DRL을 정말 JL 디자인을 잘 적용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저는 이 차는 좀 진짜 신사 같고 좀 댄디한 느낌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앞에 후드 있잖아요. 엔진 들어가는 후드 부분. 그걸 위에서 한번 보면은 둥그래요. 앞에 부분. 다른 차들은 보통 쭉 나가서 이렇게 꺾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차는 위에서 보면 둥그렇게 돼요. 욕조. 같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앞에가 좀 그런 느낌 때문에 DRL이라든지 이런 걸 다이나믹하게 넣더라도 그래도 프렌들리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프리미어는 저기 19인치 휠인데 휠하우스를 가능한 간극을 좁혀야지 이제 스포티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잖아요. 바퀴하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또 재미난 부분이 저게 리어는 그 배기구 있는 데가 페이크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배기구 같이 보이는데 멀리서는 가까이서 가서 페이크예요. 보면은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살이 있고 거기에 그 리어 센서가 들어 있는데 조금 페이크 같긴 하지만 글쎄요 그게 빠지면 좀 밋밋할 수도 있고 디자인 요소죠. 재미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이번에 프리미어라고 나오면서 앞에 그릴에 밑에 부분 가운데 보면 프리미어 옆에도 프리미어 근데 다른 차들은 다 뒤에 붙이는데 이 차는 앞에 하고 옆에 붙이고 뒤에는 없더라고요. 없어? 그게 그래서 웃긴다. 그 시트도 또 위에 그 저 헤드 있는 부분에 뒤에서 보면 딱, 프리미어.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 느끼는 게 르노 삼성이 이제 닛산 차 하다가 SM5 3세대부터 이제 르노 디자인을 갖고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식 디자인에 합리적이고 균형 잘 잡히고 비례 균형이 맞는 약간 무기질 같은 디자인, 하면 편안한. 이제 독일식의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우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프랑스 차 디자인 그러면 화려하지만은 뭔가 곡선도 많이 쓰고, 그죠?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좀 독특한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인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의 주류까지 갖다 볼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SM5 3세대까지는 좀 슬릭한 디자인에서 무슨 아코드 같기도 하고 프랑스의 디자인이 확 드러나지 않았는데 SM6와 QM6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프랑스차 외관 디자인은 특징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약간 꾸불통꾸불통하고. 근데 저런 거 먹히는 거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도 시장이 상당히 성숙해졌구나. 다양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것이 이런 니치 메이커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아까 제가 DRL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그거 제가 GM에 있었을 때 컨셉카로 만들었던 차가 있어요. 미래라는 차. 네? 미래. 미래. 예. 그 차의 DRL을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디자인이 왜 프렌치 디자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프렌치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한 부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디자인에서 우리는 프렌치야 라고 뭔가 하나 아까 말씀하신 비틀어 놔. 살짝 꼬아가지고 못됐어, 아주. 프렌치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정말 독특한. 독특하게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QM6는 굉장히 노멀해요. 진짜 티피컬 프렌치 같진 않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상적인 조금 정상적인 보편적으로 만든. 말씀하신 대로 그 DRL이 그 SM6나 QM6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는 차, 내 차의 룸미러로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인 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딱그 디귿자가 네. 당당하게 딱 그 19인치 휠 저 에펠탑. 에펠탑. 파리바게트. 네, 파리바게 어떤 게 에펠탑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얘기죠. 르노 삼성이 내년까지는 XM3가 이제 양산 들어가면 거의 뭐 이제 하반기 나올 텐데 거의 1년을 기존 라인업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뭐 SM6 결국 QM6인데 뭐 이제 SM5 끝물로 정말 할인해서 2천만 원에 팔고도 있고 이게 결국은 2015년에 르노 삼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닛산 쪽의 그 차 개발과 역량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결국 르노를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물론 뭐 당시 경영층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하지만 과연 르노 삼성이 이게 프렌치 스타일로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르노, 닛산, 지금 미쓰비시 넣어서 그 얼라이언스의 한국에는 로컬 생산 공장 내지는 르노 사이드를 보게 되면은 중형 정도의 세단과 SUV의 선행 디자인과 설계 정도 할 수 있는 사이즈라 그러면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니치예요. 닛산으로 갔다 그러면은 닛산의 그 디자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건 메인으로 가는 주류 시장에서 승부하는 그런 그 컨셉이고요. 르노가 빠져야 약간 유러피안적이면서 그것도 북구도 아닌 볼보나 그 사브 같은 북구 디자인이 아닌 따뜻하고 좀 감성적인 남부 프랑스의 디자인을 넣어서 그런 거 승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디자인이나 컨셉을 보면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이제 르노, 닛산, 미쓰비시가 얼라이언스 형성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회사같이 움직이지는 않고요. 지금 느슨한 연대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르노 삼성이 뭐 좌이반 타이반 르노 쪽에 줄 서다 보니까 르노 쪽에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닛산으로부터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지원이 충분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르노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냐? 물론 그 F1도 나가고 알피나 같은 고성능 모델도 있고 하지만은 기술보다는 컨셉으로 승부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메간 같은 승용차에 R&D 컨셉을 넣은 거를 96년도에 딱 만들어서 그게 대히트를 치면서 그 돈으로 99년도에 닛산도 인수하고 운 좋게 닛산 인수하다 보니까 닛산의 기술이 들어간 한국에 뭐 조그만 메이커 하나 있는데 20만 원짜리
가보니까 괜찮네 공장도. 또 어떻게 주워서 인수한 거죠. 르노, 삼성. 네. 삼성자동차. 인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르노가 또 이 미래차, 소위 그 전기차가 포함해갖고 커넥티드 비클이 어떻고 자율주행차 르노가 좀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르노 삼성의 리스크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올 초부터 대형 뉴스가 이제 카를로스 곤 회장이 소위에서 이제 부정 수뢰 혐의로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고 프랑스 검찰이랑 프랑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더 진행을 해서 확대해서 결국은 카를로스 곤의 장악력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떨어져 나간 그게 또 한 번에 또 르노 삼성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카를로스 곤의 구상대로의 완전 르노의 생산 하청 기지에서 뭔가 좀 닛산과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또 교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카를로스 곤은 어떤 비전을 리더, 어떤 비전을 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코스트 커터. 그래갖고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서 살벌하게 코스트 커팅을 해갖고 재빨리 턴어라운드 시키는 데 명수잖아요. 근데 턴어라운드 된 다음에 다음에 뭐 할 거냐? 에서는 별로 비전이 없는 리더거든요. 그래서 르노나 닛산, 미쓰비시가 계속 그 규모를 합치면은 거의 1000만 대 육박을 하는데 사실 방향성을 좀 놓치고 헤매고 있는 게 그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온이 있었기 때문에 닛산을 압박을 해갖고 로그 물량도 이쪽에 줘. 그리고 기술도 줘. 왜냐하면 닛산을 컨트롤할 때 하나의 뭐라 그럴까 견제구 비슷한 존재로서 르노 삼성이 있었거든요. 사실 로그 수출 물량의 또 대부분은 또 닛산의 규슈 공장에서 만드는데 그렇죠. 난데없이 또 10만 대가 또 여기서 만들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경영적 기술적인 이유는 오히려 번거롭죠. 부품도 두 군데가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건 고온의 경영적인 의지라고 보거든요. 닛산을 견제하기 위한. 근데 이제 고온이 없어져 갖고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후원자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반면 또 고온이 너무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닛산도 고온이 들어온 다음부터 기술의 닛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죠. 너무 원가 절감을 많이 해갖고 품질 떨어지고 퍼포먼스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엔진 갖다 쓰고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럼 이제 고온의 영향이 없어지면은 닛산이 오히려 기술적으로 다시 그 전에 어떤 그 엔지니어들은 남아 있으니까 다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올라올 것 같기는 해요.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코스트 커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들은 뭐 해봐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이미 닛산하고 좀 골이 좀 깊어진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연대는 많이 끊어진 것 같고 지금 플랫폼도 다 르노께 오잖아요. 그래서 향후 닛산은 더 서바이브 할 것 같은데 르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르노 삼성의 불안한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럼 XM3가 한국에서 나왔을 때 내수 이외의 물량을 어디서 해결을 해줄 거냐. XM3가 10만 대를 한국에 팔 수는 없을 텐데. 없죠. 네, 이제 그 부분에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걸 닛산 배지를 달지 않는 이상은 북미 시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결국은 르노도 결국 그럴 경우 지금 푸조 시트로행도 북미 시장 진출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XM3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죠. 저희하고 유럽하고 이제 FTA 돼 있으니까 운송비만 부담을 하면 하여튼 좀 다양한 차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 뭐 저희가 진짜 네, 뭐 이미 나온 지 3년 된 QM6의 이제 마이너 체인지 모델 조용한 가솔린 엔진의 특징, 그 다음에 MVH, 조금 말랑말랑한 서스펜션, 도심에서의 주행에 딱 적합한 뭐 그런 특징을 가진 차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거 프랑스 차 리뷰하신다고 에비앙 물을 사실 에비앙이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보다. QM6 프리미에르 한 줄. 얌전하고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탈 수 있을 차. 그 소비자층이 누구라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로 승부하는 SUV. 그래서 큰 차는 원하나 돈은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그래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산타페 크기의 차를 투싼의 값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승한 프리미어는 그다지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은.
저거는 가격이 거의 3,300만 원 돼서 3,500. 산타페 네, 중상 3,500. 정도에 오거든요. 벌써 본 산타페하고 비교하면 벌써 성능이나 스펙, 옵션이 확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산타페 안 갈 수가 없어. 그냥 많이 이미지 팔려. 리딩 정도만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아래급의 시그니처나 아니면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가성비 중심으로 안정되게 타는 거 원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차. 소나타보다 중저속에서는 더 잘 달리는 차. 대신 110km 넘어가서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면 등에 식은땀이 날 수도 있는 차가 아닐까. 하지만 말랑말랑한 서스펜션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흔치 않은 국산차로서는 좀 말랑말랑한 서스펜션을 가진 SUV가 아닐까.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코너링 할 때 롤링이 심하고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러요. 타이어 울잖아 벌써. 벌써 벌써 울잖아. 속도가 별로 안 빨라. 여기까지 해요 주인님. 그런 거야 지금. 알았어.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차를. 아니, 그러니까 너의 한계가 어디까지야 물어보는데 겨우 그 정도 갖고 알겠어. 너는 이제 내가 너한테 맞춰 살아줄게 뭐 이런 거지. 아 이거는 차가 주인님 저는 요런 차고요. 요런 스펙이니까 여기에 맞춰 갖고 저를 잘 타주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 내에서 타야 되는 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